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을 마치며 마지막 장이 어느새 되었습니다. 불안과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작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벤 브링크만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삶이 의미 없다는 우디 앨런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 소멸할 물리적 세계의 일부이므로 우리가 삶은 삶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언젠간 소멸하게 될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명제를 꼭 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주의 기원과 종말을 말하는 현대 물리학 이론이나 인류의 진화 과정과 멸종 가능성을 살피는 진화 생물학의 가르침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삶이 의미가 없다는 호들갑스러운 결론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소멸할 우주의 일부이므로 삶에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책에 쓰인 글자가 흰 종이 위의 검은 잉크일 뿐이며 잉크의 화학적 성질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빛을 반사하는 것이니 이 책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몇몇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는 내용 때문이지 빛이나 잉크 때문은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나 삶을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내용이니까요. 제 철학 강의는 오늘날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도구주의에 매몰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측정하는 일에는 능숙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렇게 측정한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는 서툽니다. 아이의 학습력을 높이고 어른의 업무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수단은 개발했지만 아이가 읽는 책의 내용과 어른이 생산한 것의 가치를 토론할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상적 삶에서나 매사 늘 계산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면서 최단의 가성비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의미를 토론하는 것은 어려워하지요. 이 강의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말하기 위해 도구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구화란 목적보다 수단을 중시함으로써 수단이 목적을 변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현상에 맞서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활동을 삶의 지침이자 토대가 될 관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실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무척 쓸모있는 형태의 쓸모없음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철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생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바로 철학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도구화에 맞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기서 제가 철학을 도구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철학적 삶의 의미를 향한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로 목적이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 선으로 여긴 행복을 묘사할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도구화 현상의 문제. 사실 도구화 현상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분석이자 비판서로는 테오도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비판 이론을 잘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학파 출신입니다. 비판 이론을 철학을 기반으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를 분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쓰이고 1947년에 출판된 계몽의 변증법은 유럽의 전체주의, 즉 나치의 등장 배경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과학기술과 인권의 놀라운 발전에 기여한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이 어떻게 불과 2세기 만에 끔찍한 파시즘과 나치즘의 탄생으로 이어졌을까요? 의학이나 공학, 교육 이론과 같은 현대 학문은 인류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중세 봉건 사회의 끔찍한 고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류가 마주한 결과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터였지요. 좀 더 나중 시기에 등장한 홀로코스트 분석가이자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과 마찬가지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먼도 전체주의의 공포가 인류가 정근대적 야만으로 퇴보하고 희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성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과 진보에 대한 현대성의 믿음은 유토피아 사회라는 전체주의 꿈으로 너무 쉽게 변질되었고 이런 꿈을 쫓기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었던 것이죠.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현대성과 계몽주의는 세상을 탈신비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은 인류를 지배하던 종교나 신화와 같은 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지배자의 지위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할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것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탈주스로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앞에서 말한 탈신비화 개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미가 차츰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그와 동시에 내면 세계가 심리학화, 20세기 이후 심리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심리학이 인간과 세계를 분석하는 지배적인 관찰이 된 경향을 일컬는 말이다. 주관성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주술화됩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츠하이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것이 탈신비화된 오늘날 이성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제기구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이 세상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이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합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이성을 도구주의와 효용분석, 실용적인 계산이나 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결과는 허무주의입니다. 나치를 비롯해 당대의 다른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난 적극적 허무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극적 도구주의도 나왔지요. 의미가 우리 내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순전히 주관적이라는 입장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점과 다양한 절규를 마주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계몽의 번증법이 쓰인 때보다는 덜 드라마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도구화와 허무주의에 대한 비판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우리는 점점 더 시장과 경쟁국가, 최대 효과, 성장 따위를 무조건 쫓아야 할 당위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삶의 의미가 샘솟는 오아시스를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것을 의미 있는 삶을 위한 10가지 관점으로 제시했지만 그 목록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 신뢰, 지식, 민주주의, 교육, 우정, 예술 같은 것도 새롭게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론 이들 가운데 몇몇은 강의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요. 이러한 10가지 관점은 제가 특별히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강의를 듣고 무엇을 의미 있는 관점으로 여겨야 할지를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나 민주적인 대화 같은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관점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관점인지를 집단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이런 대화는 교육의 맥락에서 다룰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최근 들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시민으로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은 어떤 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지적으로 토론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학교는 그런 자신의 역할을 잃고 끝없이 도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딛고 설 만한 삶의 관점인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양성은 언제나 바람직한 현상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주관성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기거나 심리, 학화, 수단과 시장만 철저히 중시하며 그 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섣불리 결론 짓는 도구화 태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소망과 욕망을 실현하는 일에만, 다른 하나는 성과를 최적화하라는 사회의 요구에만 집중하죠. 의미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지금부터는 의미를 바라보는 네 가지 일반적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해 드렸죠. 이 중에서 제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굳이 숨길 생각은 없지만 사실 네 가지 관점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로축은 의미가 경험과 행동 중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다룹니다. 그리고 세력축은 의미가 주로 특수한 것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것에서 나오는 건지 다룹니다. 전체 표에서 보시면은 삶의 의미가 있고 가로축에는 경험 차원, 좋은 감정, 행동 차원, 좋은 행동. 세로축에서는 특수한 것, 나 자신 되기, 자아 실현, 보편적인 것, 인간 되기, 양육, 교육. 삶에 의해서 경험 차원에서 좋은 경험, 좋은 감정을 가지고 특수한 것,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자아 실현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경험 차원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 인간 되기 위한 양육과 교육은 공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에서 행동 차원 좋은 행동을 가지고 특수한 것,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자아 실현은 니체입니다. 니체. 그 다음에 삶의 의미에서 행동 차원이고 좋은 행동을 가지고 의미와 덕의 윤리학은 보편적인 것이고 인간 되기 위한 양육과 교육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관점의 특징을 잘 보여줄 대표적인 철학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윗칸의 쾌락주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관점일 텐데요. 좋은 삶이란 죽기 전까지 되도록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어떤 개인은 자기 경험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이 칸에 넣는 이유는 이 철학이 쾌락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취향은 토론에서 붙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쾌락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삶의 모든 문제에 보편적으로 적용합니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게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된다는 식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나의 취향이 다르겠지만은 그들이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나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내면 깊숙한 욕망을 얼마든지 쫓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은 쉽게 주관주의로 기웁니다. 인간에게 객관적이며 공통된 가치나 책임이 있다는 어떤 생각도 탐탁치 않게 여기죠. 자기 개발 산업이 이런 사고방식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그저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걸 그냥 하기만 하면 되도록 말이죠. 그 아래 칸에서 우리는 일종의 사회에 대한 쾌락주의를
공리주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공리주의는 가치를 토대로 하는 도덕적인 철학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가 좋다고 주장하죠. 쾌락주의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초점도 개인의 행복에 있습니다. 다만 쾌락주의와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개인이 아닌 되도록 많은 개인이 욕망을 실현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거죠. 공리주의도 도과 현상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 외에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저 행복을 늘리고 행복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공리주의에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좋은 시민으로 구성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 공리주의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은 그 밑에 깔려있는 합리적인 요소는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의미 있는 삶도 분명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구성되니까요. 이럴테면 우리는 의료 서비스 혜택을 되도록 많이 받은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최대화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 생깁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생각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주의와 심리화학화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오른쪽 윗칸에는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개인이 자신만의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을 대표합니다. 그는 경험을 토대로 행복을 창조하려는 철학들을 경멸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갈구하지 않는다. 오직 영국인들만 그럴 뿐이다.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양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믿었던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이죠. 니체는 삶을 깊이와 지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만 집중되기는 하지만요. 그의 철학은 엘리트주의적입니다. 니체와 같은 생각은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보다는 본질적인 삶의 의미에 좀 더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또한 우리에게 이미 현실로서 주어진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의미의 근원을 부정하기 때문에 주관주의적입니다.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의미의 근원을 긍정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 삶에 포함되어는 책임과 관련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는 덕의 윤리와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의 윤리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두 전통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개인의 주관성이 아닌 인간의 본성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성 칸트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들의 철학에서 의미와 가치는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쾌락주의자는 어떤 행동이 좋은 이유를 그들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공리주의자는 그 행동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게 그 자체로 좋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칸트라면 어떤 행동이 좋을 때는 그것이 객관적 도덕성에 따라 수행될 때라고 또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겠죠. 바로 이 마지막 칸에 우리가 도구하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강력한 관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다른 칸의 생각 역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삶에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놓치긴 했지만요.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행복이 반드시 삶의 의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의학을 위한 기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앞에서 인용했던 베게트의 부조리극에서처럼 우리는 행복할 때도 있고 고도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립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면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삶이 우리 주관적인 행복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를 위해 싸운 투사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의미 있는 중요한 가치를 추구했지요. 당연히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정반대로 우리는 행복한 사이코패스 독재자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며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이 의미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고통받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과 건강을 누리는 것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개인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욱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좋은 삶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명한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철학자 로버트 로직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언급한 것으로 삶의 의미를 위해서는 경험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책의 맥락에 맞게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일종의 경험기계를 발명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경험기계란 정교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우리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기계에 연결된 사람은 누구나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축구팬은 호날두나 메시 같은 뛰어난 선수가 되어 월드컵에서 우승하거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고 불치병을 치료해 노벨상을 받는 의사가 될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에 연결된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현실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경험 기계에 연결된 사람은 이내 자신의 경험이 가짜라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이 기계는 연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한 번 연결되면 두 번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기계가 제공하는 굉장히 다채로운 행복을 평생 보장받게 되지만요. 영화 매트릭스를 봤던 사람이 이 설정이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사실 이 영화는 로직의 책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25년쯤 뒤에 영화가 나왔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이런 기계가 있다면 정말 거기에 연결되기를 바라시나요?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오늘날 미디어 사회에서 우리 삶은 경험 기계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까지 잠시 놔두고 고요한 숲속을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죠. 앞서 물음에 답하자면 저는 절대로 그런 기계에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물음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대답이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들은 이 중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종종 고난과 불행에도 부딪혀야 하는데 경험 기계는 오직 행복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은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기계가 행복과 불행을 잘 조합해서 최적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 좀 더 나은 비판은 이 기계가 경험만을 주는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감은 얻겠지만 의미는 전혀 얻을 수 없지요. 오직 경험했다는 느낌만 줄 뿐 우리가 진짜로 행동할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직접 사는 것과 그저 가만히 앉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 기계는 후자에 해당하죠. 저는 많은 사람이 경험된 삶보다는 진짜 삶을, 그러니까 온갖 불확실성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활동도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행복을 규정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하면 굳이 경험 기계에 연결되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에 연결되는 순간 곧바로 별다른 노력 없이 최고의 행복을 보장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런 기계에 연결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관된 행복을 최상의 가치이자 판단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태도는 칸트의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복을 최대한 많이 얻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복잡다단한 진짜 관계 속에서 말이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행복이 최상의 가치라는 생각은 지키되 그 행복이 경험에 의해 균형된다는 주장에는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의 윤리라는 관점과 같습니다. 앞서 1강에서 다루었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경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의미 있는 삶은 오직 우리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활동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 강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의 관점은 분명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들려주는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클레오비스와 비톤은 헤라 여신을 섬기는 사제 기디페의 아들인데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수레를 타고 신전으로 가던 도중 수레를 끄는 황소가 기진맥진 뻗어버리는 일을 겪습니다. 형제는 탈진한 황소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탄 무거운 수레를 끌고 무려 8km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인 헤라 시전에 도착하자마자 힘이 빠진 형제는 쓰러져 잠이 들었죠. 기디페는 아들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헤라에게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인간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들에게 내려달라고요. 헤라 역시 순전히 선의로 자신을 충실하게 섬겨온 사제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제는 2번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라가 내렸다는 선물은 오히려 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관점에서 볼 때 헤라는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에게 아낌없이 큰 보상을 내린 셈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고 그로써 삶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오래 살면 즐거운 일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해도 이미 완벽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예시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유나 평등 같은 존엄한 가치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의 삶과 행복한 사이코패스 독재자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느 쪽이 더 좋고 의미 있는 삶인지 단번에 알아챌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순전히 도구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좋지만 그런 삶이 곧 의미 있는 삶은 아니죠. 도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은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이나 건강을 위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좋은 것이기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고대 그리스의 형제보다는 더 오래 살기를 당연히 바라겠지만요. 지금까지
강의에서 제시한 10가지 관점은 우리 삶에서 의미를, 내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옛 철학자들의 생각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관점과 함께 또한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중요한 관점에 대해 서로 즐겁게 논의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브링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